네, 시작합시다. 네. 97 투쟁의 끝에 김영삼 정부가 철회를 하고 폐지가 아닌 유예를 함으로써 일단락이 되는데 불과 몇 개월 있다가 IMF 사태가 터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IMF 몇 년도에 설립됐다고 제가 설명드렸던 기억나시나요? IMF 기구가 예. 40년 이전? 자, 우리 아마 들으시면 다시 기억나십니다. 지난번 특강할 때 1945년 종전이 되면서 곧바로 브레튼 우즈,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브레튼 우즈라는 지방에 27개국 재무장관, 우리나라로 치면은 기재부 장관입니다. 장관들이 모여서 달러와 금의 가치를 이 금 1온스당 34달러인가 뭐 이렇게 가치를 퇴환시키는 금퇴환주의를 합의하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죠.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우시지 않죠. 그전에는 주가로서 힘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가서 식민지 만들고 빼돌고 그거 팔아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야만적인 전쟁이 동반되는 피를 흘리는 무역 전쟁이 아닌 무역 체계에 입각해서 무역을 하자 신사답게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에 그러면 세계 각국에 이제 가서 무역을 하려 그러면 서로 이제 통화가 일치해야 되는데 각국의 나라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사슴 가죽 한 벌에 쌀 몇 가마니 줄래? 이런 식으로 환율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절대 가치인 금은 지구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가치고 이제 그만큼 또 변질도 안 되고 뭐 이런 광물이기 때문에 금이 이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물질이었다면 그 금과 달러의 가치를 일정 정도 퇴환 형태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하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든 거죠. 기축이라고 하는 말에서 하는 것처럼 세계 무역의 기준이 되는 화폐로 만든 겁니다. 그 브레튼 우즈 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 바로 뭘 만드느냐? IMF와 IBRD 두 개의 은행을 만들어요. 두 개의 은행이지만 기능이 완전히 다르죠. IBRD는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제개발부흥은행이라고 들어보셨으면 뉴스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게 이제 IMF와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네바에 아마 본사를 두고 만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IMF는 달러를 이제 이 외환 보유고 달러가 이제 바닥날 때 달러를 빌려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은행이었다면 IBRD는 이제 투자은행 역할을 했던 거죠. 이렇게 은행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제 WTO 가트를 출범시키거든요. 그래서 가트 출범이 제일 늦어요. 46년인가 47년인가 이렇게 딱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정치적 기구로서 국제연맹을 국제연합으로 바꾸면서 새롭게 출범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도 있는 유엔인 거죠.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바꿔놓고 이제 쭉 이제 세계 경제가 흘러오다가 이게 힘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가트 체제가 힘이 없다가 95년을 정점으로 이제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가트는 출범해봤지만 몇 개국 2차 세계대전 선전국 중심의 몇 개국 회원국 수도 매우 작았고 뒤에는 한 150개 나라가 늘긴 했지만 매우 작았고 그 다음에 품목이 공산품으로 제한돼 있었어요. 이 시대에는 1940년대 50년대 이 시대 때는 공산품 이외에 뭔가를 들고 와서 뭘 거래를 하는 이런 것을 생각을 잘 못했어요. 워낙 산업화가 이렇게 막 성장하던 시절 보니까 공산품만 팔아도 충분할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효성이 없던 것을 WTO가 출범하면서 요번에 관세 전쟁하면서도 뭐 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뉴스에 하면서 보실 텐데 내빈국 대우 최혜국 대우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는 수입 품목에 요게 이제 뭐 머시기고 한 나라에게 수혜를 주면은 다른 나라도 동일하게 회원국 동일하게 줘야 된다는 게 최혜국 대우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제법 효력을 가지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97년도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면서 달러가 지금도 비싸지만 890원 하다가 1,800원으로 치솟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 가서 팔아먹을 때 가치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팔아서 남아야 장사가 되는데 수출하면 이제 미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IMF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재에는 없는 영상인데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세계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상 하나를 별도로 좀 보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던 세계화의 피해자라는 Destabilizing country. 영상이 오래돼서 좀 어둡고 좀 소리도 좀 질이 안 좋은데 세계화와 자유무역. 세계 경제의 규칙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은 인류에게 끊임없는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출범할 때 슬로건이 전 지구적 부의 창출이었습니다. 지구상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출범했거든요. WTO가. 근데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 1990년대 우리는 새로운 세계 경제 체제가 등장하는 걸 목격했다. 그것은 모두가 뛰어들어 이윤을 추구하는 단일한 시장. 그러나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시장이었다. 세계는 유례없는 번영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것은 또 새로운 위기와 위험을 불러왔고 사람들은 이제야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세계화 시대, 경제의 새로운 규칙에 관한 그리고 부와 빈곤의 문제에 관한 범세계적인 논쟁이 불붙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빠른 경제 성장은 과열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태국은 90년대에 금융시장을 개방했다. 그러자 국내 기업들은 앉은 자리에서 외국 은행 돈을 아주 싼 이자로 빌릴 수 있게 됐다. People can come and knock on, but no one pays you to borrow money. Be they European banks or Japanese banks. They came and begged us to borrow from them. 그렇게 해서 태국 기업들이 빌린 돈은 4년 새에 3배로 늘어 2천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 거래를 장려했다. Oh yeah, we were strong advocates of opening up capital markets and the benefits that could flow therefrom. But we were also strong advocates at the same time, as we recognized at the time, of developing banking systems, developing capital markets, and developing regulatory systems, none of which is easy. 태국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함으로써 거품 경제 의혹에 불을 지폈다. 그러자 금융위기에 대한 민감한 후각을 가지고 있는 국제통화기금 IMF도 태국이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I went to Bangkok in May 1997. It was full of cranes everywhere. And it looked like the boom would never end. But there were very weak banks who were lending against the security of those buildings which were never going to be filled. 태국 바트화는 달러화에 대해 고정환율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태국 경제가 약화되자 고정환율제가 오래가지 못하리란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Thailand had fixed the value of its currency in terms of dollars. It had a fixed exchange rate. And as people began to wonder, well, do they actually have enough dollars to always be able to give me dollars in exchange for the baht, the Thai currency I have? And when they began to wonder about that,
they started asking for the dollars. The central bank kept on saying, no, no, we will support the currency at this fixed rate. And of course, they were shelling out the US dollars to protect the currency. So their foreign reserves were dwindling. And of course, any hedge fund manager looking at that would say, hey, these guys are going to be in trouble, and I'm going to short the Thai baht. 바트화가 시장에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자 1997년 7월 태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평가 절하 결정을 내렸다. 거품은 터지고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경제위기의 충격파는 태국 사회 전체로 퍼졌다. ก็อย่างแฟนนี่ก็โดนตัดเงินเดือนนะคะแต่ตัวเองก็เงินเดือนก็คงที่แล้วขึ้นมานิดหนึ่งขึ้นไม่เยอะเหมือนแต่ก่อนเพราะเศรษฐกิจไม่ดีเพิ่งจะมาดีก็ประมาณ2 ปีให้หลังเนี่ย3 ปีแต่แฟนโดนตัดค่าครองชีพขึ้นทุกอย่างค่าน้ำค่าไฟทุกข้ออะไรก็ขึ้นหมดแต่ว่าเงินเดือนก็ขึ้นไม่เยอะเนี่ยเพราะเศรษฐกิจ 경제가 까마득한 벼랑 아래로 추락하자 태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태국 정부는 워싱턴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태국 같은 작은 나라 경제가 세계적인 위기를 불러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Thailand is a very small economy. It doesn't have a lot of links, and it's not exactly in your backyard. In any event, the U.S. Chose not to intervene in Thailand, thinking it was not going to spill over. Why would it? The contagion effects were not apparent to anybody, not just the administration.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분명 감춰진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자 자본시장에서 1930년대에 뱅크런이 재현됐다. 아시아 전역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전염 효과라 불렀다. And at each stage, the crisis turned out to have a virulence, what became known as contagion, much greater than had been anticipated. And what that really reflected was indeed globalization, was the way these economies had become locked together, and investors looked at emerging markets. They said there's a problem in Thailand, well then there's a problem in these other countries. And so each step of the crisis created these shockwaves that carried on into the next. 전염 효과의 첫 희생자는 태국의 이웃나라 말레이시아였다. 말레이시아는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태국 사태 이후 갑자기 국제금융시장에 강한 압박에 직면했다. We have the currency going down and down and down, and we have the stock market doing the same. And we felt totally helpless. We feel that there is no way we can recover. So, I mean, the feeling is really very bad, very frightening. 다음번 표적은 동남아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였다. 이곳에서는 정권이 무너지고 도시 전체가 혼돈에 휩싸였다. The fund managers didn't know the difference between Indonesia, Malaysia, Thailand, Singapore. They just said, I want out. Property prices collapse, companies collapse. And in the case of Indonesia, the social fabric collapsed. Churches have been burned, mosques have been attacked. They have killed each other. And it's all the fallout of an economic collapse.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 위기였고 국제통화기금도 처음 접하는 사태였다. 국제통화기금은 인도네시아와 그 밖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대규모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그 조건으로 긴축 정책, 금리 인상, 부패 척결을 요구했다. 곤경에 처한 동남아 지역 몇몇 정치 지도자는 IMF가 제시하는 조건을 경제적 식민주의로 해석했다. Presently, we see a well-planned effort to undermine the economies of all the ASEAN countries by destabilizing their currencies. In the old days, you need to conquer a country with military force, and then you can control that country. Today, it is not necessary at all. You can destabilize a country, make it poor, and then make it request for help. And for the help that is given, you gain control over the policies of the country. And when you gain control over the policies of a country, effectively you have colonized that country. 그러나 시장의 힘은 너무나 막강해서 IMF도 그 어느 정부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다. 1997년 말 그 충격파가 화려한 경제 성공을 이룩한 나라 한국을 때렸다. It was unbelievable that the crisis has spread as quickly as to Indonesia and Korea within a matter of 6 months or 7 months. But WOW was much more globalized than we thought it was at that time. In the last week of December 1997, the 11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which is Korea, had roughly speaking 4 billion of reserves left and was using reserves at the rate of $1 billion a day. Well, it didn't take a quantitative insight to see that that was not a long-term viable situation. 한국은 위기를 무사히 넘길 만큼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 IMF의 스탠리 피셔가 한국은행의 잔고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에 왔다. I visited Korea a couple of days before they turned to the IMF for help, and there was a state of panic. And it was at that point that I went to the central bank and was shown how much money was left in the Korean central bank. It was essentially all gone. 한국은 일본과 서방 국가들의 은행에서 빌린 외채 때문에 국가 부도가 나기 직전이었다. 결국 재pon은행들이 자국 정부의 압력에 따라 고통을 분담하기로 하고 상환기를 연장해 주었다. 아울러 한국은 역사상 가장 많은 액수의 지원을 받았다. 아시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 제8위의 경제를 자랑하는 브라질까지 번져나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기의 대출 여기까지 보고 이 영상은 우리 텔로 공유해 드릴게요. 자, 이제 아시아에서 시작돼서 제3세계로 가는 IMF의 행보죠. 그렇다면 90년도에 동남아는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까 90년대 경기 호황부터 시작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가지고 역사의 개연성, 맥락, 통찰하는 시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80년대를 넘어서 90년대에 동남아는 어떻게 해서 경제 성장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 70년대 한참 하던 것들이 80년대, 90년대는 다 빠져나가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들이? 다 동남아로 1차적으로 다 빠져나갔죠. 1차적으로 동남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제3세계. 이렇게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빠져나간 겁니다. 국내에서 섬유 봉제 가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국내 산업을 견인했던 이런 산업들이 80년대가 들어오면서 팽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정치 경제적 영향들 국내사적으로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런 어떤 경공업 노동집약 산업의 이 인프라들이 어디로 다 이전해 가냐면은 이제 동남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동남아로 들어가서 난 IMF 서기관의 발언이 되게 가증스럽게 느껴지는데 본인들은 물론 달러로 그 나라 경제를 이제 긴급 구호 조치한 어떤 그런 뭐랄까 일종의 선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막 돈 빌려주고 막 써라 해갖고 막 부추겨가지고 과잉, 과열, 중복, 거의 뭐 흔들흔들 이렇게 해놔놓고 위기를 딱 조정해서 싹 빠져나가 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달러를 바닥내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몇 개 나라가 퍼진 겁니까? 동남아에서 시작해서 제3세계로 갔다라고 하는 흐름에서 저는 더 좀 주목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태국은 열강시대 때, 대항해 시대, 제국주의 시대 때 단 한 번도 식민지가 된 경험이 없었던 국가예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저렇게 잠식당해서 다 뺏겨버려요. 여기서 뺏긴데 뭘 뺏기느냐? 우리나라도 아까 뭐 이런저런 요구사항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긴급 구제를 제공하는 대가로 4대 부문 구조조정을 IMF가 요구하잖아요. 재벌개혁, 금융개혁, 공기업개혁, 노동시장개혁. 요걸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재벌개혁은 지난번 설명드렸죠. 맥락이 뜬금없는데 저건 왜일까? 우리나라에만 유독 주문된 주문사항이에요. 뭐냐? 재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혈연을 기반으로 한 혈족 간의 집단 지도 경영체제, 이런 게 이제 족벌 경영체제, 이걸 재벌이라고 하거든요. 유럽이나 미국 경제에는 잘 없는 모델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식의 그룹 기업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좀 독특하잖아요. 그리고 역사도 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들어와서 경영을 장악해야 되는데 장악하는 데 있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혈연으로 얽혀있는 이 경영 지배 구조를 깨기가 힘드니까 이거 깨라 라는 요구를 거는 겁니다. 두 번째 금융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금융시장 완전 개방을 요구했어요. 금융시장 완전 개방. 그 뒤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음껏 헤쳐먹고 돈 먹고 튄 론스타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외환은행. 그 다음에 공기업.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주목할 문제죠. 지금 전 세계에 자본력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을 쭉 적어놓으면 그 안에 어떤 기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사, 뭐 엔비디아 이런 게 있을 것 같죠? 아니요. 걔네들 전체 1위부터 50위까지 하면 저 한 100몇 위 뭐 이럴 때가 있을걸요? 1위부터 한 30위까지 우리 듣도 보도 못한 기업들이에요. 네, 전부 금융회사들입니다. 투기자본사들. 뭐 구글 이런 애들 저 밑에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이 들어와서 뭘 잡아먹느냐? 공기업들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유는 지난번 특강 때 설명했던 기억나시죠? 수돗물의 경제학 얘기했던 기억나십니까? 비싸게 만들어서 싸게 파는 이유. 공공재니까. 돈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하루도 없으면 안 되는 생명과 직결되는 수돗물 누구라도 쉽게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공공재니까 비록 비싸게 만들더라도 조금 싸게 파는데 이걸 뒤집어서 자본의 시각에서 보면은 황금알을 거위인 거예요. 뭐라고? 하루도 안 먹으면 국민들 전체가 아무도 못 산다고? 야 그럼 그거 우리가 독점하면 대박 나겠네? 공공부문 계획이라고 이름을 걸면서 하는 사실은 다 민영화도 아니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공공재의 사유화인 거죠. 이런 식으로 쭉 장악해 들어오면서 경제를 잠식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까 태국 전 대통령은 IMF가 사실상 경제를 가지고 시민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형태로 얘기하는 인터뷰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국가 부도의 날 영화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마저도 IMF를 거치면서 있는 놈만 돈 벌어내라고 하는 또 다른 왜곡된 구조의 한국 사회의 아픈 역사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영화 속에 너무 잘 나와요. 유아인이 거기에 이제 펀드 매니저 형태로 나오면서 이 시기가 기회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걸 또 반사 이익을 취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서민들은 너무나 선한 마음에 애기들 돌반지 결혼반지 다 갖고 나와서 국가 살리겠다고 극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정말 돈 있는 놈들 정말 권력 위치에 있는 놈들은 지급에 물리게 그 시기를 또 이용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비록 영화지만 저는 좀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어떻게 좀 더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할 건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한 번쯤 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IMF 영상 10분짜리인데요. 요것도 좀 가슴 아픈 영상이긴 합니다만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대합실에서 저렇게 노숙하는 장면입니다. 영상이 그래서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IMF 영상 뭐 아픈 영상이지만 다시 더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좀 곱씹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IMF가 현장에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일상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수년간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이루어놓은 단체 협약안도 휴지 조각이 되어갔다. 국제 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IMF 고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IMF가 제시한 요구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IMF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이 가장 신속하게 한 것은 노동시장 유연화이다. 구조조정은 은행에서부터 시작됐다. 날이면 날마다 은행 퇴출과 매각 소식들이 터져나왔다. 시중은행 8개 중 한미, 외환, 서울, 제1은행 4개를, 칼라일, 론스타, 홍콩 상하이, 리브리지 캐피탈에 팔아넘겼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부실 기업을 대대적으로 퇴출시키면서 시작되었다. 경쟁력이 없는 중소자본은 줄줄이 도산하였고 심지어 재벌까지 도산하는 일이 자국계는 이어졌다.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나게 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 시작됐다. 구조조정의 첫 희생양인 금융노동자들부터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름간의 투쟁은 금융노련의 연대 파업이 유보되고 정부가 제시한 안에 합의하면서 투쟁은 끝났다. 이어서 제조업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이 시작됐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총노동과 총자본이 대결하는 성격을 띠고 치열하게 아까 마카미하고 현대자동차 투쟁에서 아주머니들 있죠. 36일 잘 기억해 놓으세요. 만 명의 가족들 식당 여성 노동자 200여 명만을 정리해고하는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끝났다. 전면 파업 18일째를 맡고 있는 만도기계 전국 7개 사업장에 14,000여 명의 경찰 병력을 일제히 투입해 현대자동차 노사 합의 다음 날 정권은 만도기계의 전국 7개 공장에 대대적인 공권력을 투입하였다. 다음 해인 1999년에는 한라중공업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맞선 공장 점거 투쟁에 돌입했고 2000년에는 해외 매각 방침에 맞서 공기업화를 요구하며 자동차 완성 4사가 공동 파업에 들어갔다. 다음 해인 2001년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 점거 투쟁에 들어갔다. 정권은 대우자동차 부평 공장에 대대적인 공권력을 투입했다.
이제 정권은 쫓겨나는 하차 없었다. 이게 대우 인천 부평의 대우자동차 정문 앞에 있는데 1754명 정례고된 사람들이 상의를 벗고 평화시 팔짱 끼고 앉아서 연좌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 특공대가 덮친 사건은 우리나라의 3대 음주 진압 사건으로 뭐 우리끼리 그렇게 부르는데 5.18 광주 때 특전사들 다 술을 먹여서 만취 상태에서 투입해서 이 엄청나게 학살을 하게 했고 2000년 롯데호텔 사건 때 경찰 특공대 투입할 때 술을 먹여서 투입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사건이었는데 용산 참사보다 더 큰 참사가 될 수도 있는 진짜 미친 짓입니다. 건물 사이를 컨테이너를 내려가지고 강화유리를 뚫고 거기에 컨테이너로 다리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위로 경찰 특공대들을 술 처먹여 투입시켰던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 때 여성 노동자들 끌어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성추행들도 막 일어났죠. 몸 다 만지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성추행으로도 엄청나게 심하게 했던 사건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인천 부평에 여기 투입됐던 경찰 특공대들도 술을 먹였죠. 요거를 소재로, 요 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는 아닌데 요 시대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부러진 화살이라고. 거기 보면 이제 인천 부평 투쟁하는 상황,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변호사가 거기 영화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요 사건 때문에 저도 투쟁하다가 9개월 수배 생활을 하게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집회 때 지금 경찰 특공대들 술 먹여서 막 정말 무자비하게 짓밟아서 안구 돌출, 눈이 튀어나온 사람이 2명 생겼고 두개골 함몰돼서 119 실려간 사람이 약간 2명인가 그럴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많이 다쳤습니다. 이날 집회 때. 구조조정의 광풍은 민간 부분에서만 부는 바람이 아니었다. 공공 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은 사유화,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거세게 불었다. 중요한 공기업의 해외 매각과 민영화 계획이 줄줄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력산업이나 저때 저러면서 얼마나 많은 공기업들을 팔아먹었는지 재편하거나 몰라요. 분할해서 매각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민간에 위탁했다. 사유화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엄청나게 정리해고당했다. 정부의 구조조정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서울 지하철에서부터 시작됐다. 서울 지하철의 투쟁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그리고 같은 시기 공장 통폐합에 따른 조폐공사 노동자들의 파업,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인원 감축에 맞선 투쟁 등이 이어졌다. 바로 다음인 2002년 공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의 정점이었다.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며 지속의 현장 복귀 명령 없으면 업무 복귀를 요구한다. 2002년 2월 25일 오후 4시로 전면 무기한 공동 총파업에 돌입함을 선언한다. 철도 민영화 방침에 철도 노동자들이 1946년 9월 총파업 이후 53년 만에 민주노조 깃발 아래 처음으로 전면 파업으로 맞섰다. 오늘 전체 17만 동지들이 일수를 놓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완성되었다. 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모든 것을 개방했고 자본의 무제한적 이윤 축적을 위해 모든 규제를 없앴고 공공부문을 사유화시켰으며 노동자를 일회용품으로 쓰는 노동유연화를 완전히 이루어냈다. 자본주의가 한국에 시작된 이래 자본의 자유가 이처럼 극대화된 적은 없다. 이 시기 자본에게는 엄청난 기회였다. 국민들이 낸 국가 돈이 부실기업과 부도덕한 기업주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돈이 자그마치 150조 원에 이르며 재벌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다. 매출이 2배가량 늘었고 순이익은 그보다 더욱 늘었다. 완전 개방된 한국 시장에서 외국 자본도 엄청난 돈을 벌었다. 정부가 공적 자금을 쏟아부어 살려놓은 은행의 지분을 쌍값을 사들인 외국 자본은 이후 주가 시세 차익으로 엄청난 돈을 챙겼다. 정권의 비호 아래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이 엄청난 돈벌이를 하고 있을 때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농민들은 FTA, 한칠의 자유무역 협정 등으로 값싼 농산물이 대량 수입되면서 점점 삶의 희망을 잃어간다. 매년 20만 명의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와 취직 전선에 서게 되지만 실제 취직은 10%에 불과했다. 가구당 빚은 IMF 위기 이전에 비해서 200%가 증가되었고 신용불량자는 300만 명이 이르렀다. 기관한 가장이 일가족을 태운 채 차를 몰아 자녀의 카드비 때문에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로빈곤증급증,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졌다. 노동자는 일터에서 쫓겨나 실업자로 전락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다시 취업전선에 서게 된다. 이 시기 1,300만 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800만에 이르고 있었고 이 중 70%가 여성이었다. 현장에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일상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수년간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이루어놓은 단체 협약안도 휴지 조각이 되어갔다. 네, IMF와 노동운동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아까 한국통신 잠깐 나왔던 거 장면 기억하십니까? 어제 포항에 노사정위원회 사무국장 새로 공채갖고 취임했다면서 윤수 행사가 있더라고요. 한통노조 할때 강조했었다면서 윤여조 잘한다 그러면서.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국에 어딜 가도 있었고 최고 강성이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지역의 민주노조 운동에 어딜 가도 핵심 축의 역할을 담당하던 게 대표적인 게 한국통신 노동조합하고 사회보험노동조합이었습니다. 사회보험노조는 지금으로 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사회보험노조 같은 경우는 조끼가 빨간색이었는데 사무실 가보면은 1년 연중 파업을 하는 날보다 파업 안 하는 날이 더 적었어요. 가면 항상 조끼 입고 있었어요. 정규직이다 보니. 근데 지금 그런 노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통노조는 민노총 탈퇴하고 개별노조로 가 있는데 완전 개혁이 되어 있죠.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IMF 터지고 비정규직들 대량으로 해고 딱 시키니까 노동조합이 결성이 됐습니다.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있었잖아요. 거기 비정규직들이 대거 가입하려고 하니까 대연대를 열어가지고 비정규직들이 가입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대연대 가결안을 통과시켜버려요. 결국 하나로 싸우지 못하고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라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투쟁을 합니다. 한노총은 비정규직들을 잘라내고 그걸 방패막이 삼아 살아남고 비정규직들은
한 2년 정도 걸쳐서 투쟁을 했었고 그때 팔았던 L 하얀색 면티와 양말을 저 집에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20년 전 됐는데 만약 우리 역사의 가정은 필요가 없지만 한국통신이 비정규직들을 다 받아안고 함께 싸웠다면 우리 역사 속의 IMF는 어떻게 기억됐을까 저는 그 생각입니다. 참 이 얘기할 때마다 참 감정 수습이 잘 안 되는데 아까 그 현대자동차 1600명 해고 정리해고 때 그 앞에 막 항의하던 그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식당에서 밥 짓던 식당 조려온 아주머니들이세요. 공설운동장에 천막 200동 치고 거기서 투쟁했었거든요. 2달간 투쟁하는 그 내내 거기서 밥 지어서 투쟁한다고 밥 먹이던 그 아주머니들을 해고시키는 걸로 합의하고 자기들은 정리해고안을 처리시켰어요. 그 옆에 노무현이 서서 묻고 합의하는 장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 다시 돌아가서 가정은 의미가 없지만 그 1600명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밤낮 나와서 우리는 자고 있을 때 새벽에 나와서 밥 짓던 저분들을 해고시키는 걸 우리가 대신 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같이 살자라고 만약에 싸웠다면 우리 노동운동 속의 민주노동운동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저것뿐만이 아니죠. 아까 골리앗 투쟁이라고 하면서 현대중공업 투쟁 엄청난 투쟁이었죠. 그 거대한 골리앗 위에 올라가서 투쟁하면서 울산 그 북구에서 나오는 그 도로 이름을 내가 지금 기억 못하는데 그걸 통면에서 밀고 나오는 그 장엄한 물결의 말 진짜 가슴 찌는 어떤 그런 감동을 주는데 그들의 투쟁이 비정규직들을 안는 투쟁이었다면 어떤 투쟁으로 달라졌을까? 현대자동차가 옥새 투쟁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같이 제발 싸워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앉아서 큰절하면서 대연대에 입장하는 현대자동차 대의원들한테 그 절을 할 때 공동투쟁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내버린 현대자동차 결정이 만약 같이 함께 싸웠다면 우리 역사 속의 노동운동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노동자 활동을 하면서 간부들을 하는 사람이 우리 노조 안에는 물론 비정규직도 없고 이렇게 하지만 IMF 전까지 얼마나 우리는 그 끊임없는 역사의 파고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싸워서 또 다른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런 운동의 전체적인 방향이 투쟁으로 돌파되지 못하고 좌초돼 버리고 그래서 변형된 사회 구조의 경제 구조, 비정규직으로 새롭게 계급 내 계급이 또 분화된 이 상황을 그대로 맥없이 수용해버린 이 결과가 바로 IMF였던 것이죠. IMF 이전의 사회와 이후의 사회는 많이 다릅니다. 그전에는 그냥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하면 뭐 아주 풍족하진 않더라도 퇴직금 받아서 손주 재롱돈을 보면서 이렇게 은퇴 후의 삶을 살 수 있는 이것이 소시민들의 언어, 명예거나 아니면 어떤 자긍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해고는 일상이고 해고된 사람들이 1753명 해고시켜서 그 사람들 다 어디 뭐 동네 가서 다 튀기고 짜면 면발 뽑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쌍용차 2764명 해고된 집단 해고된 사람들이 다 자영업자 다 돼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 여전히 다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를 일하고 있어요. 뭘로 바뀌어서 비정규직으로 신분과 연차, 급여, 총액이 달라진 형태로. 그래서 IMF 이후에 우리 사회는요 지금 이 고용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않으면 더 이상 경제 구조가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고 진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도 자기들이 만약에 집권하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경제라고 하는 것이 생산과 분배와 소비인데 이것이 생산에서 도태된 사람들, 아까 노동시간 단축하자 구호가 생뚱맞게 들리셨다면 인류의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는 함께 살자의 역사였거든요. 위기를 맞닥뜨릴 때마다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너는 집에 가, 내 혼자 이만큼 일할 거야가 아닌 이런 방식이었는데 근데 유독 미국식 자본주의, 미국, 일본,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위기를 맞닥뜨릴 때마다 사람들을 버리는 것으로 극복해왔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수 대중, 민중들은 더 가난해지고 가계부채는 더 증가하고 뼈 빠지게 이르는 비정규직이고 이런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데 재벌들이 소유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기하학적인
부를 쌓아놓고 그 소수가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을 틀어지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홈맵도 우리 찾아봤지 않습니까? 한 번씩 재미로 한번 인터넷 찾아보셨습니까? 그 손에 쥔 돈으로 권력자들을 같이 계약된다 어떤 이런 구조들이 지금의 우리 사회에 아주 비참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두 갈래 전략. 그래서 민주노총이 이제 이러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제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라고 한 그 두 가지 전략이 뭐냐면, 첫 번째가 산별노조 완성, 두 번째가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였습니다. 요거 영상은 좀 생략하고 우리 저 자료로 넘겨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전략도 계속 엎치락뒤치락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두 갈래 전략을 보는 것보다 오히려 현실을 진단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각 연맹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 노조로 전환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민주노총의 산별노조는 두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뭐냐? 산별노조는 산별교섭을 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금속노조가 산별단체하고 산별교섭을 해서 주 5일제 사회적 협약을 만들어낸다든지, 임금 때문에 주 5일제 사회적 협약을 산별교섭으로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나 허리 아픈데 가면 허리 아픈 건 산재 안 됩니다 하던 시대에서 근골격계라는 질환도 산재에 포함시킨 어떤 이런 산별교섭이라든지, 이런 산별교섭을 할 수 있어야 산별노조는 의미가 있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속노조도 산별교섭이 지금 개판돼 있어요. 35,000명일 때 진짜 힘있게 싸우다가 완성차 4사, 현대기아, 쌍차 대우가 들어와가지고 15만 조직이 되고 나서부터는 집단 산별교섭에 회원사 다 탈퇴하고 나가버렸어요. 왜? 현대자본이 따로 떨어져서 양재동 오다가 따로 받으니까. 양재동 본사에서 현대자동차 얼마 이상 딱 떨어지면 그 다음 그룹사에게 그거보다 차등 해가지고 현대그룹사의 이 우산 아래에 있는 기업들 그렇게 정리돼 버리니까 사회자단체에서 다 떨어져 나갔고 현대 밑에 줄 서는 거죠. 산별교섭의 힘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 말고는 지금 산별교섭을 하는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노조도요, 본부장님, 진짜 있잖아요. 우리 이런 것들을 학습하면서 역사의 이런 개연성을 현실에 녹여내지 못하면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노조가 산별이다라고 하면 산별이 산별답게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대정부 교섭을 정부와 중앙정부가 교섭해야 된다. 교섭을 하기 위한 우리가 분위기를 어떻게 깔고 주요 전략 전술을 어떻게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향과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한계가 있는 문제와 이런 걸 설계하는 것과 다른 문제인 거죠. 아무데도 없어요. 산별교섭을 하는 곳이. 공공운수노조 우리나라에 27만 명 단일 노조로서 가장 큰 노동조합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대짬뽕 조직이에요. 아까 철도 파업하고 일어났잖아요. 철도 2006년도였나 2005년도였나 하여튼 항로쪽에 있다 넘어와서 1천년 총파업, 2천년 총파업, 3천년 총파업 제 영지본에 그 파업 총파업 현장에 다 가 있었거든요. 조합원들은 투쟁하려고 했는데 지도부가 못 받는 이런 한계들, 항로쪽 지도부들이 그대로 조직행정 배경에서 넘어가니까 지도 집행부들이 조합원들의 투쟁을 못 받는 이런 한계들,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그냥 저때 저랬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공공운수노조 가장 규모 있는 노조도 워낙 반만하다 보니까 산별교섭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가장 힘있게 그런 것을 돌파할 수 있는 또 분위기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고민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정세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아까 두 가지 문제라고 했는데 산별교섭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한계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산별노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산별노조가 아닙니다. 직능노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교육계를 하나의 영역으로 잡았을 때
교육계에만 지금 현재 민주노총에 등록되어 있는 산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까이 다 해가지고요. 자, 위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제일 큰 조직 정교조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의 교수노조가 있고, 대학노조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공무직이 있고,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있고, 그 다음에 비정규 교수노조가 있고, 세상 천지의 산별노조로 동일한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이 안에서 산별노조로 등록된 노조가 6개, 이런 게 도대체 무슨 뭐가 산별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산별노조로 만약에 정말 제대로 이렇게 위상을 매긴다면 우리나라를 대산별 구조로 간다면은 한 2개, 3개 노조면 충분합니다. 2개, 3개 노조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역사성이 기본적으로 산별이 적합하냐를 다시 따져봐야 돼요, 사실은. 최초의 민주주의 출범할 때 교수 학자들이 이 영국식 대산별 구조, 스웨덴식 소산별 구조를 가지고 엄청 논란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채택했던 것은 독일식 대산별 구조를 채택했단 말이에요. 독일 노동자 운동을 모델로 삼아서. 이게 우리 역사와 우리 이 문화에 적합하냐를 가지고 우리는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 직능노조처럼 되어 있는 산별들이 16개 쭉 그냥 진짜 각자가 유형을 뽐내면서 포진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 이런 모양새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 두 갈래 전략, 산별 완성하기로 했다. 이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 진보정치는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민주노동당을 만들었죠. 만들어서 정말 우리하고 같이 머리띠 메고 함께 싸우는 국회의원 단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조합원들 돈 내고 휴가 써서 이렇게 막 성원해가지고 만들고 다행히 1인 1표로 진행하던 예전에 다수 대표제, 그러니까 저걸 뭐랄까 전국구의원 시대에 그런 방식으로 투표하는 것은 위헌이다 해서 1인 2표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투표가 시행된 게 2002년 지방선거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최초 2012년 지방선거부터 정당도 찍고 사람도 찍는 1인 2표제 방식이 도입이 됐단 말입니다. 거기서 민주노총이 만들었던 민주노동당이 8.13%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도의원, 이제 기초의원을 포함해서 총 43명의 당선자를 내면서 엄청나게 성장하다가 이것도 성장하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교재에 보면 뒤에 나오는데 3년의 전망 10년의 계획이라는 문건이 하나 나오죠. NL 조직 안에서. 민주노총 안에 있는 어떤 정파 조직입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회의 진보 정당은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취하던 이쪽 한 진영이 돈 될 것 같은 느낌을 딱 받은 거죠. 그래, 저걸로 하자. 그 10년의 계획이 뭐였냐면 민족 자주의 독자적인 이 통일운동 중심의 독자적인 이제 진보 정당을 10년의 계획 속에 세워내자 이거였는데 그것을 민주노동당으로 하자라고 하는 안티테제를 발표하면서 대거 민주노동당으로 이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동이 집단 가입하고 한총련이 집단 가입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양 정파가 섞여서 민주노동당 안에 이제 정파각 추전이 되버리죠. 원래 수가 많던 NLL 쪽에서 확 장악하면서 최고위원 선거를 도저히 다수가 아니면 장악할 수 없는 형태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바람에 분당이 됐었고 심상정 대표가 마지막에 그래도 국회의원 10명이나 있는 공당의 대표인데 마지막으로 했던 기자회견의 제목이 뭐였느냐면 북조선은 더 이상 남한의 진보 정당의 명운에 개입하지 말라가 기자회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밖으로는 탄압을 받는 어떤 이런 위협 요소들, 안으로는 분열과 대립, 정파적 갈등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주노동당을 산산조각 내버렸고 저는 당번호가 5143번이었거든요. 8000번까지는 발기인들이에요. 진짜 우리 한국 사회도 진보정당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1999년 8월 달에 봉고차 승합차에다가 후배들 꽉 태워가지고 9인승
승합차 15명인가 태워서 서울을 갔어요. 63빌딩에서 발견되었는데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엉엉 막 울면서 막 애들한테 막 설명하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진짜 우리 한국 사회의 진보 정당이라니 그러면서 올라가서 스티커 2개나 그렇게 하고 집에서 나중에 뒤집어 하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민주노동당이 그런 갈등으로 해소되는 게 저도 너무 가슴 아팠고 했는데 그 뒤에 진보신당, 민중당, 진보당 갈라져 있는데 지금은 더 큰 아픔을 만들고 있죠. 그래 결국은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에 지금 투항하지 못해 한다라는 자들과 합치지 못해 한다는 자들과 조합원들이 더 이상 지지하지 않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래도 진보 정치는 노동자들의 독자 정치 세력화로 다시 그래도 일구 가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비극. 그래서 이때 민주노동당 만들면서 축하하고 하던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여기서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남긴 역사적 숙제를 더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두 가지 전략 그렇게 넘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구호 집회 때마다 외치죠. 그런데 과연 우리 노동자들이 하나일까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사회에 최저임금만 딱 받는 최저임금이 아닌 최고임금으로 받는 노동자들이 300만입니다. 지역에도 일반 노조 개념의 어떤 보통 다른 사람들을 돌보거나 서브하는 역할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은 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죠. 현대제철에 저보다 나이 훨씬 어린 한 10년 넘고 한 12년쯤 되면 연봉 1억 됩니다. 현대제철 밑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자회사 IMC의 동료들이 같은 나이에 연봉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8천만 원 정도면 한 600만 원, 500만 원 정도 월급 받겠죠. 200만 원 까락 넘겨서 진짜 깔딱깔딱 이렇게 사는 사람과 15년 일해서 연봉 1억 3천 이렇게 되는 사람이 같은 집회에 나와서 민주노총 결의대에 나와서 노동자는 하나다 끝까지 투쟁하자 구호를 외치면 구호를 외치고 머리속 생각하겠죠. 과연 우리가 저들과 하나인가? 다시 우리가 지금은 노동운동의 구호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비정규직 철폐하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의 어떤 시대적 구호로 삼는다? 그러면 비정규직 철폐하기 위해서 정규직을 배척해야 되나? 이거는 전체가 다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구호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언제나 통용될 수 있어야 진리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패러다임이지 어떤 진리라고 볼 수 없다면 그건 우리 시대의 노동운동이 추구해야 될 평등의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다시 우리 속에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토론하고 그것을 결론적으로 어떤 설정을 했든 실천하기 위한 의지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이게 없다면 저는 노동운동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또 밑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잖아요. 공무직들이 있고 기간제들이 있고 노인일자리 실버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아래 구조들을 보는 어떤 이 전체를 아우르는 눈이 없다면 또다시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한 통 비정규직들이 제발 우리도 가입시켜주세요 할 때 배척했던 그 한 통 지금 KT 노조처럼 자기들 밥 먹여주는 사람들을 버리고 지금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마치 민주노총의 주인이냐 현대자동차 출신 아니면 총연맹 선거 출마할 수 없고 금속노조 출마할 수 없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런 시대 그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시야를 더 넓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교훈들을 현재의 비정규직 투쟁을 보면서 조금 고민할 수 있다면 저는 참 우리 운동에 그나마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기술 발전과 노동 형태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가 없는 노동의 이제 시장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 작업 이름을 못 들었는데 구글에서 인력을 모집해요. 그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자동차 사진을 보면 AI도 자동차라고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앞을 봐도 자동차, 옆을 봐도 자동차, 뒤를 봐도 자동차 다 자동차로 인지하는데 AI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 정보가 입력되어야 어떤 면에서 봐도 이건 자동차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면, 옆면, 뒷면, 윗면, 바닥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에 이것도 자동차, 이것도 자동차 네이밍 해주는 이런 알바들이 있어요. 구글이 모집하잖아요.
여기 내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한국의 노동자, 인도 노동자, 파키스탄 노동자 다 이 알바를 하는데 사람의 얼굴은 한 번도 못 봐요. 같이 일하는 동료 얼굴도 한 번도 못 봐요. 이런 노동시장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플랫폼이라고 해서 사장을 얻고 여기서 문제 생기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고, 근데 프리랜서 같은데 종속은 돼 있고 고용계약이 없다 보니까 사업자인지 노동자인지 적용법도 없고 이런 시대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동운동은 더 한 발 자본보다 더 앞선 진보주의자들인데 더 앞서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본에게 질질 끌려가는 고용시장의 고용의제마저도 끌려가는 이런 문제들도 새롭게 대두되는 민주노동운동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까지 쭉 읽어보시고 강의 노동운동사는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한 시간 정도로 추격해서 우리 그 한강 8강 여성운동, 여성 성평등과 노동운동이라는 제목 요거까지 오늘 하고 마무리합시다. 제가 최대한 추격해가지고 한 시간 정도 만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교재들을 진행 안 하고 쭉 설명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보고 넘어갔는데요. 못 보신 영상들은 제가 또 김정은 동생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고 아까 쭉 읊으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하나의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맞물리는 맥락, 그것이 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세계 어떤 정치 질서,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보는 시야각들을 넓히는 것, 그리고 계급 전체를 아우르면서 자본이 만들어 놓은 우리 안에 노동자 계급 안에 또 다른 계급 분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실천적 과제로 삼을 건가에 대한 숙제들을 남기고 한국노동운동사 전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짧게 1시간 정도 안에 여성 성평등과 노동운동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0분 후